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를 체험했던 친구들의 기묘한 일기. A 일기. 귀, 시와 함께 흉가에 다녀왔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흉가. 사진만 봐도 오싹함이 느껴지던 흉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허름하고 음산한 집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기대했다. 정말로 귀신이라도 나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두 녀석은 겁이 많은 녀석들이라 흉가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더니 이런 곳에서는 못 자겠다고 버티었으나 나 혼자 먼저 흉가에 들어와 있으니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다. 그렇게 셋이서 흉가의 방에서 밤을 새웠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이 밝고 나는 비 씨와 함께 내 자취방으로 왔다. 밤을 새워서 그런가 졸리다. 슬슬 한숨 자야겠다. B의 일기. A의 장례식을 다녀왔다. 호기심 많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친구의 죽음이란 건 참 어이없고도 슬픈 일이다. 그의 사이는 아직도 원인 불명이다. 불이 좋은 곳에 갔기를. C의 일기. 너무나 궁금하다. 나는 A의 어머니가 보여주신 A의 일기장을 보았다. B와 나는 흉가에 가지 않았다. 이 녀석은 뭘 본 걸까? 분명한 것은 A가 인터넷으로 흉가에 대한 게시물을 본 후로 무언가에 홀려 있었다는 것이고 죽기 직전 불가사의한 어떤 일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A의 노트북을 뒤졌다. 그리고 찾아냈다. A가 보았던 흉가의 사진을 이 일기장에 붙여놓는다. 어쩌면 나도 이미 무언가에 홀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 멍청한 백수. 오늘도 백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가족들은 전부 직장에 나간 터라 백수는 홀로 남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너는 오늘 또 집구석에 처박혀서 누워있을 거냐 한심한 놈.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백수에게 했던 말이다. 밥은 알아서 차려 먹어라. 네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네 밥을 챙겨줘야 되니.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 백수에게 했던 말이다. 형은 친구들도 없냐. 친구랑 같이 알바라도 하던가 아니면 노가다라도 하던가. 언제 정신을 차릴 거야 도대체. 동생이 출근하기 전에 백수에게 했던 말이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백수는 방귀로 대답했을 뿐이었다. 몸이 진동되며 우렁차게 뿜어져 나오는 방귀는 백수의 주특기였다. 가족들은 그런 백수를 싫어했지만 그럴 때마다 백수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어쩌냐며 대들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백수만을 집에 남겨두고 외식을 하고 온 사실을 알았을 때 백수는 화가 났다. 내가 아무리 직업이 없어도 그렇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이런 대접은 받지 않을 건데. 백수는 그날로 집안의 저금통을 털어서 고구마를 잔뜩 사왔다. 백수는 거실에서 모여있는 가족들을 보고 소리쳤다. 내가 이 집에서 뭐 먹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지? 나는 오늘부터 따로 밥을 먹겠다. 나는 이 고구마만 먹을 테니 너희들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백수는 뒤로 돌아서서 뿡 엄청나게 강한 방귀를 뀌고 방으로 들어갔다. 백수의 유일한 낙은 가족이 밥 먹을 때나 대화할 때 근처를 지나가며 엄청난 소리와 냄새를 동반한 방귀를 뀌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백수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백수는 고구마를 있는 대로 다 먹고서 방귀를 뀌기로 한 것이다. 백수는 방귀를 일주일간 참으며 일주일간 고구마만 먹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곧 일주일 후 주말이 되었고 모든 가족이 집에서 모여있을 때 백수는 그들 사이로 가서 슬며시 앉았다. 백수는 이제 배에 힘을 꽉 주고 엄청나게 커다란 방귀를 뀌기 위해 준비했다. 가족들이 눈치 못 채게 백수는 자연스럽게 양반다리를 하고 턱을 긁고 슬쩍 앉았다. 백수가 방귀를 뀌기 위해 힘을 슬쩍 주는 순간 백수의 눈이 이상하게 떠지면서 파르르 떨렸다. 백수는 일주일간 참았던 방귀를 뿜어내려는 순간 그 방귀의 위력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하여 엉덩이를 바닥에 찰싹 붙였다. 방귀의 공기압과 바닥의 마찰을 더 크게 하기 위함이었다. 자 간다. 드디어 백수가 온 힘을 주며 방귀를 내뿜었다. 쿵. 하지만 백수의 방귀는 나오지 않았고 백수의 몸이 혼자서 지진에 흔들리는 것처럼 크게 한번 들썩거렸다. 바닥에 엉덩이를 너무 붙였나. 백수가 다시 한번 힘을 주는 순간 백수의 얼굴이 절로 하늘을 향하고 엄청난 트림을 뿜어냈다. 백수는 괴로워 미칠 것 같았다. 밀려오는 트림의 암벽 때문에 기도가 파괴되며
입에서 피를 분수처럼 뿜어냈다. 잠시 후 백수는 양반 다리를 한 상태로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이제는 방귀가 나왔다. 도저히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백수는 이제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가 되었는데 방귀는 계속 나왔다. 엄청난 파동과 함께 백수의 몸은 풍압에 의해 거실부터 현관까지 쭉 밀려났다. 상당한 속도였기에 백수는 머리를 현관문에 박을 때 목이 꺾여버렸다. 방귀의 압력으로 인해 백수의 장은 터져버렸고 방귀와 함께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처음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방귀의 위력은 여전히 강력해서 백수는 방귀의 풍압에 의해 현관에서 이리저리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백수는 죽어가며 생각했다.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이러고 살았을까? 백수는 눈을 감으며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이 먹고 싶다. 맛있게 먹고 힘내서 나도 어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편지. 안녕, 에이야. 너에게 손편지를 쓰기는 또 처음이다. 너도 이 편지를 받고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 뜬금없지?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네 얘기를 조금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약간은 기묘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야기야. 예전에 귀갓길에 일어난 일이야.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어. 취기가 올라서 알딸딸하지만 약간은 쾌감이 도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지.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묘하게 사람이 없더라. 하지만 난 그냥 기분 좋아서 빙빙 도는 세상을 만끽하며 걸어가고 있었어. 얼마쯤 걸었을까? 어두운 주택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도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 오도독 이게 무슨 소릴까? 너도 궁금하지? 당시에 나도 그 소리가 정말 궁금했어. 이때 그냥 지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취기에 빙빙 도는 세상 속에서도 그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고 난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었어. 오도독. 주기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걸 느꼈어. 나는 주택가를 지나서 동네 뒷산 근처의 폐공장 단지까지 가게 되었어. 확실히 소리는 여기에서 들려오고 있었어. 난 왜 이상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던 걸까? 이제 와서는 이런 소리에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상하고도 괴기스러운 소리는 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어. 컨테이너 박스의 문이 열려있는 게 보이더라. 한 열 걸음쯤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열려있는 문에서 계속해서 오도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주변은 정적, 아무도 없는 버려진 공장 단지. 여기서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때 나에겐 호기심밖에 없었어. 호기심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이고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인지 이때 깨달을 수 있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 자갈 섞인 흙바닥이라 모래 밟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때 왜 난 몰랐을까? 이 순간에는 그 이상한 오도독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뭉청한 나는 컨테이너의 열린 문으로 불쑥 고개를 밀어 넣었어.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 상반신이 없는 시체를 움켜잡고 있는 여자와 말이야. 그 짧은 순간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오도독 거리는 소리는 뼈를 씹는 소리였구나. 머리부터 오독오독 씹어 먹어서 지금은 반 정도 먹은 거구나. 사람이 반이나 없어졌는데 바닥에는 피 몇 방울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니 소름이 돋더라. 그래 이 여자는 사람을 그냥 통째로 씹어 먹어버리는 거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우리가 멸치를 통째로 먹듯 말이야. 아무것도 남지 않게.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여자가 제법 미인이었다는 점이야. 하지만 그 입을 열었을 때 안에 빼곡하게 차있는 톱날 같은 이빨을 본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 그 여자는 사람을 반이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거나 하지 않은 게 이상했는데 그게 나에겐 불행이었을지도 몰라. 그 마주친 눈에서는 아직도 식욕이 느껴졌거든. 그 여자가 움켜잡은 시체를 놓더니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곧 날카로운 이빨이 내 목을 물고 나도 머리부터 오도독오도독 씹혀 먹히겠지. 아니면 산채로 씹어 먹히는 건가? 이런 체념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술 취한 상태였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임기응변이었어. 난 두 눈을 질끈 감고 서 있었어. 부들부들 떨렸어. 머리에 헝겊이 씌워진 채로 단두대의 칼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기분이 이랬을까. 고지어 닥칠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길 바라며 눈을 감고 있는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나는 눈을 뜨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거든. 영겁의 시간과 같은 몇 초가 흘렀을까. 정말 사람을 반이나 씹어먹은 여자가 말을 하니까 이상했어. 네, 정말이에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을까. 만약에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이 야생불곰이었다면 이런 식의 대응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럼 눈 떠.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어.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그리고 눈을 떴는데 코앞에 그 여자의 얼굴이 와 있더라. 나는 얼어붙었어. 그 여자는 소름 끼치게씩 하고 웃더니 뒤돌아서 반토막짜리 시체를 잡고 다시 먹기 시작했어. 다시 시작된 오도독 소리.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여자와 둘이 있는데 그 여자는 시체를 씹어먹고 있어. 난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여자는 마치 이걸 다 먹고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생각해 볼게라고 하는 것 같았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새 발을 먹고 있더라. 희생자의 옷가지와 신발을 제외하곤 이곳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한 사람이 없어졌어. 한 사람을 통째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배가 부르거나 하지 않았어. 정말 이상하지. 어떻게 된 걸까? 그렇게 식사를 마친 여자는 나에게 다가왔어. 아직 배고프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순간 나는 다시 임기응변을 발휘했어.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리고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컨테이너 밖으로 끌고 나왔어.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지. 어딘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았어. 정말 이상하게 이 여자가 순순히 따라오더라. 하지만 난 알지 못했어.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런 알량한 임기응변도 결국은 나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어. 주택가를 지나 술집이나 음식점이 있는 대로변까지 걸어가는 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 경찰서로 갈까 했지만 왠지 이 여자도 경찰서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어. 순순히 따라오지만 언제든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사람을 끌고 가고 있으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 그리고 난 안주가 맛있어 보이는 술집으로 이 괴물 같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어. 비에게서 왔던 편지를 읽고 있다. 비의 전화를 받은 이후에 받은 편지라 읽지도 않았었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사실이기라도 했던 것일까. 비의 아름다운 와이프. 갑작스러운 비의 사체 보증 부탁. 그리고 비와 그의 와이프의 행방불명 소식. 어디선가 오도독거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네 번째 이야기. 위대한 유산.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의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세계 제일가는 재상가의 막대한 유산을 거머쥘 아이가 탄생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임신을 축복했으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될 미래의 아이에게 부러움과 시기를 동시에 보냈다. 그녀의 임신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렸으며 태어날 아이가 장차 물려받게 될 유산은 하루에 수천만 원씩을 쓴다 해도 90세가 넘어가도록 다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수많은 재산은 물질 만능주의에 힘입어 위대한 유산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찬양되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명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유아용 옷가지들이 선물되었다. 그와 그녀는 행복했다. 출산 예정일 2달을 남겨놓고 있을 무렵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여보, 아이가 발길질을 하나 봐요.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그 아이는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듯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달리 발길질이 조금은 강하다 싶은 생각이 들 무렵 그녀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기는 뱃속에서 더욱 힘차게 발길질을 하였다. 아기는 자신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세계 제일의 재상가의 집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고통일 것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돈으로는 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의 이별. 또는 재산을 누리는 사람들의 수많은 악행들에 시달릴 것이다. 아기는 딱히 삶의 미련이 없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환생의 기억에 속한 것이기도 했으며 태어나는 순간 그 기억들을 다시 잃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계속해서 힘차게 발길질을 하였다. 아기는 탯줄을 잡아찢고 출산이 어렵도록 다리부터 빠져나가게 자세를 잡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인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잦아들 무렵 의사가 말했다. 유선입니다. 그와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그와 그녀는 오열했다. 의사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기의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에도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고통스러울 삶을 저주하며 울부짖는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유산된 아기의 표정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위대한 유산이다. 아기는 마치 의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듯하였다. 5번째 이야기. 낙원. 우리는 저마다 저 머리 위 벽 너머를 땅 위를 상상하면서 살아간다. 말 그대로 지상낙원. 핵전쟁과 극심한 기후변화와 잦은 운석 충돌을 피해 땅속으로 들어와서 인공태양을 하늘에 매달아 살아온 지 8,000년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인공태양은 우리가 배운 태양과 달리 너무나 크기가 작아 겨우 1,500명이 사는 도시를 비출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우린 인공태양이 꺼져 있는 시간에 귀족들이 먹을 밭을 가꾸거나 여타 노동에 시달리고 나서 겨우 입에 풀칠할 돈과 인공태양이 뜰 시간에 햇빛을 1시간 조금 넘게 허락해준다. 허나 귀족들은 다르다. 인공태양 바로 밑에서 살아가는 이들. 땅 위에서 사람이 살던 시절 부자들은 땅속 도시를 위해 투자했고 지금까지 귀족이 되어 살아오면서 온갖 호사를 누려왔다. 그리고 오늘 땅속에서부터 8322년이 되는 해 혁명의 날이 끝나가고 인공태양은 저물어 간다. 그런데 8,000년이나 아무 말 없이 귀족 밑에서 살아오던 우리가 무슨 일로 갑자기 이렇게 눈을 뜬 건가? 바로 20년 전부터 가끔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운석 충돌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던 것이다. 매일같이 지옥을 살던 평민들의 머릿속에는 땅 위 지상낙원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귀족들의 알 수 없는 침묵우리는 분노했다. 땅 위로 사람들이 나가 살기 시작하면 인공태양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테고 신분제 또한 무너질 것이다. 귀족들은 분명 그걸 두려워한 것이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우린 압도적인 숫자이다. 햇빛 보급받는 시간에 저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인공태양 아래 타워를 둘러싸고 기다리면 된다. 인공태양은 자기들 마음대로 끌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저 인공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는 작물을 늘 키우듯이 키우며 먹고 살면 자기들 식량 문제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성인 남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7시가 되고 여느 아침같이 우리는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인공태양을 바라보며 양팔을 벌리고 있을 우리는 오히려 어둠을 찾아 들어갔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던 머리 위 벽 너머로 가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일은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침내 최고 귀족을 앞에 무릎 꿇게 하였다. 우린 땅 위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귀족들의 탐사용 우주복의 헬멧 안으로 우리의 흰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최고 귀족의 뒷덜미를 잡은 남자는 거칠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고 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수직 상승하면서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마침 우리는 지상에 도착하고 각자 지상 위에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예상외로 바닥에 밟히는 건 평민에게 너무나 익숙한 쇠덩어리였다. 눈앞에 펼쳐진 것도 전부 쇠덩어리였고 하늘은 너무나 어두웠다. 그리고 너무나 차가웠다. 우린 등 뒤 귀족을 의문의 문초리로 돌아봤다. 최고 귀족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뭐하라? 태양을 찾나? 태양 따위는 없어. 8,000년 전에 소멸했지. 핵전쟁, 운석, 기후변화, 땅속에 도시를 지어 인공태양을 만들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인간이 그 정도를 못 막을 것 같았나. 아, 땅속이 아니지, 방어판 아니지. 나는 귀족이란 놈의 멱살을 잡기 위해다가 갔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 막혔다. 우린 그런 시시한 것들을 피해 숨은 게 아니야. 태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추위와 높아지는 압력, 그리고 지구의 궤도 변화를 견디기 위해 하늘의 지표면 하나를 더 만들었을 뿐이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미들 머릿속에서 꿈꾸던 지상 낙원이지. 난 믿지 못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20년간 운석 충돌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건 어느 정도 궤도를 되찾아서 그런 거지. 하지만 곧 궤도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 또 어느 곳에 부딪힐지 몰라. 운이 없어 큰 크기의 운석을 만난다면 하늘에 구멍이 뚫려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야. 다시 말하는데 니들이 꿈꾸는 태양은 없어. 물론 지상 낙원조차 없지. 니들이 살아가는 지옥이 최선인 것이다. 충격에서 겨우 빠져나온 우리는 이 사실을 땅속 안이 방어판 속 안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하고 엘리베이터에 다가갔다. 하나 엘리베이터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의 금속판이 깔려 있을 뿐이었다. 최고 귀족은 씁쓸한 표정으로 한마디 더 했다. 우린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 물론 아래서 올라올 수도 없지. 이 천창을 뚫어낼 만한 과학 지식조차 없고 자원 또한 없어 이 사실이 우리 발밑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나. 둘 중 하나야. 지금 타워를 점령한 사람들이 또다시 귀족에 대해 진실을 숨기고 8천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살거나 인공태양을 다 같이 나눠 쓰려다. 마을 귀족들의 요청으로 다른 구역에서 온 군대에게 몰살당하겠지. 그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엘리베이터를 보내지 않을 거야. 6번째 이야기. 기어있는 강의실. 그때는 대학교 시험 전 날이었습니다. 매번 학기마다 이번에는 평소에 공부해서 학점 관리를 할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결국 이번에도 시험 전 날이 돼서야 급한 마음에 동기 보고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하고 오전에 바로 시험 치고 집 가서 푹 자는 게 어떻겠냐고 꼬셔댔죠. 근데 그 녀석이나 저나 학교와 집이 너무 멀었기에 꽤나 설득력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막던 저와 그 친구는 그날 강의실에서 공부해 하룻밤을 지내게 될 것이란 것을 상상조차 못했죠. 처음에는 인문대 건물의 지하도서관에 자리를 맡아 놓으려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갔지만 역시나 시험 기간이라 한 자리도 없더라고요. 저희는 할 수 없이 캠퍼스의 꼭대기쯤인 중앙도서관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곳은 아예 사람들이 번호표까지 뽑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평소 워낙 도서관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뭔 번호표까지 뽑고 기댔냐 싶었습니다. 저와 동기 녀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공부하지? 참나 공부를 하겠다는데도 할 장소가 없다니.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것이 시험 기간에만 적용되는 저희 학과 전용 강의실이었습니다. 10층에 12호 강의실이었는데 보통은 저희 전공 강의실이고 도서관이 자리가 없는 학생을 위해 학과마다 정해놓은 임시방편의 대체독서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강의가 끝나는 시간부터는 해당 조교나 강의실 관리인이 모두 문을 걸어 잠그는 걸로 알고 있었기에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열려있다 열려있어. 처음에는 반쯤 불이 꺼져 있는 텅 빈 복도에 굳게 닫혀있는 12호 강의실 문을 보고 역시나 잠겨있겠구나 했지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희는 깜빡한 조교님에게 속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 눈치도 안 보이는 이 강의실에 무한만족을 느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벌어질 일은 몰랐으니까. 그렇게 2시간쯤 흘렀나요? 저녁 9시경 출출해서 노래를 듣던 이어폰을 빼니 창문에 굵은 빗물이 후드득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이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더군요. 그때 강의실 뒷문이 스르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순간 소름이 돋아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죠. 1층 로비의 관리인 아저씨였고 그분은 깜짝 놀라하며 여기서 뭐 하냐고 하셨습니다. 각 층마다 순찰도 하고 차단기도 내릴 겸 돌고 있는데 12호에 웬 전등이 켜져 있어서 왔더니 저희가 있더랍니다. 저는 관리인 보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시작했죠. 도서관에는 자리도 없고 내일은 시험이고 공부는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혹시나 열린 강의실이 있나 왔는데 여기가 열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또 부탁을 드리니 아저씨께서 감사하게도 그럼 10층에만 차단기를 안 내릴 테니 나중에 도서관에 자리 있는지 보고 있으면 불 끄고 1층에 와서 아저씨한테 말하고 나가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관리인이 간 직후 저희는 쫓길 뻔한 긴장감이 해소가 됐는지 출출함을 느꼈습니다. 어쩌지. 우산도 없는데.
그때 친구는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된다며 저희 전공 강의실 앞에 컴퓨터 서랍 쪽을 뒤적거려 배달 책자를 꺼내오더군요. 그런데 중국집이 그렇게 빨리 닫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지니 소책자를 뒤적거리던 친구가 학교 근처에 이런 중국집이 있었나 싶어서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배달 책자의 한바닥에 음식 사진과 여러가지 메뉴,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광고지를 꾸며 놓잖아요. 그런데 한바닥 끝 모서리에 조그마하게 짜장면, 짬뽕 010123-4567 이렇게 한 줄로 다른 글씨체로 프린팅돼 있더군요. 희한하게 전화번호가 휴대폰이었습니다. 뭐지? 아무튼 저희는 곧바로 전화해 보았습니다. 제발 열려 있어라. 여보세요? 지금 짜장면 배달되나요? 예. 전화가 되더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힘없는 그런 여자분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여기 X대학교 10층 1002호 강의실인데 짜장면 2그릇 배달될까요? 하니까 예하고는 먼저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멍 때렸습니다. 뭐 연곳이 다 있지? 단답은 물론이고 먼저 끊어버리다니.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폭풍 불을 뚫고 이곳까지 배달해 주시겠다는데 저희는 굶주림을 참으며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흘러 이미 시간은 밤 10시를 훌쩍 넘겼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배달 출발했나요? 30분이 지났는데 제가 말도 안 끝났는데 굵직한 목소리의 남자가 갔어요. 하고는 또 툭 끊어버리더군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다시는 이곳에 시켜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렇게 저와 친구는 10층의 빈 화장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며 엄청 욕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또 30분이 흘러 기다린 지 무려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저희는 배고픔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냥 취소하고 비를 맞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또 전화를 하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거 정말 낚였다고 누군가 휴대폰 번호를 써놓고 우리를 농락한 거라고 나가자 하며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을 안 하더군요. 아차. 갑자기 관리인 아저씨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각 층에 차단기를 내린다고.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있는 10층 말고는 전부 소등 상태인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될 리가 없었죠. 그렇다면 불 꺼진 계단을 10층이나 내려가야 해. 라고 생각이 들 때쯤 그날 밤 악몽의 협주곡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찌걱찌걱. 저희는 텅 빈 복도의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물에 젖은 장어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고요하고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더군요. 찌걱찌걱. 그 발소리는 이미 7층까지 온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텅 빈 복도, 텅 빈 학교, 쏟아지는 빗줄기. 친구와 단둘이 이곳에서 갑자기 저희는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 발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인가? 그런데 급속도로 휩싸이는 공포는 평범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대신 여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허접했던 광고지하며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전화태도. 늦은 시간에도 배달이 된다는 이상함. 그리고 너무나도 여유로운 저 발소리까지. 마치 모든 퍼즐이 수상한 쪽으로 하나하나 완성되기 시작하자 저희는 본능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찌걱찌걱. 발소리가 이미 9층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여유롭고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저 장화 소리에 저희는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화장실에 불 끄고 숨어있자. 1002호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친구의 말에 저도 얼떨결에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젖은 장화 소리는 저희와 같은 층까지 올라왔고 잠깐 멈칫하더니 복도 끝에서부터 유일하게 전등이 켜져 있는 1002호까지 갑자기 무작정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 헉 하는 소리를 꾸역꾸역 집어넣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로 가서 상황을 한번 보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친구가 제 팔을 잡으며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막더군요. 저는 안 보면 도저히 못 참는 성격이라
조심조심 걸어가서 눈만 빼꼼히 내어 맞은편에 저희가 있었던 강의실을 보았습니다. 키가 끔찍이도 컸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부스스한 머리에 빨간 우비에 빨간 장화를 신은 여자의 뒷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만 빼고 비에 흠뻑 젖었는지 시뻘건 우비에서는 빗물이 그대로 뚝뚝 흐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문 앞에 가만히 서서 텅 빈 강의실을 응시하고 있더군요. 더욱 충격인 것은 확실하게 배달은 아니었습니다. 철가방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어깨가 서서히 뒤로 저희가 있는 화장실 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흠칫하며 고개를 뒤로 빼 화장실 친구가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친구에게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들키는 순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찌걱찌걱. 다시 비에 젖은 장화 소리가 여유롭게 화장실 쪽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식은 땀으로 이미 범벅이 돼 있었고 머릿속은 이미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면 어쩌지? 어쩌지? 하지만 다행히도 남자 화장실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세면대에 물을 트는 소리가 고지어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있는 힘껏 복도 끝 계단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을 나올 때 세면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를 슬쩍 보게 되었는데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 녹아버린 것처럼 잔뜩 일그러진 표정으로 세면대 앞에서 허리 숙인 그 상태로 고개만 돌려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달려. 달려. 더 빨리. 시발. 빨리. 저희가 복도 끝 계단 쪽으로 다다랐을 때 고지오디의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괴성과 함께 달려오는 뒤에 젖은 장화 소리에 저희는 어두컴컴한 복도 계단을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내려가면서 몇 번이고 엎어지고 난리였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여자의 발소리는 6층쯤에서 멈추었고 순간 1층 로비의 관리인 아저씨가 떠올라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저씨를 다급하게 깨우자 아저씨가 부스스 눈을 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눈이 땡그레지면서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도 안 됐을 텐데 잘도 빠져나왔네.